스카이어 서프타임즈 2023년 12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성 못 높이면 한국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박소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경제 80년과 미래성장 전략 보고서. 노동자본이 발목 잡은 1990년에서 2000년대. 앞으로 생산성 기여도 축소가 성장 하락. 생산성 낮으면 2040년대 0.1% 성장. 이렇게 요약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구 절벽을 겪는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태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 1970년에서 2050년 및 미래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향후 30년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인구가 줄고 평균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 투입 증가율도 완만한 하락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속도가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뭐 저건 어떻든 좀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2022년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도 잘못하면은 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런데 2040년이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그 위기라는 것은 경제 하락, 마이너스 성장은 언제든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좀 안정 보수적으로 좀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야말로 좀 더 그 크리티컬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런 것은 너무 완만한 연구 보고서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그 스루프 세계라는 걸 배우면서 또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는 원가 세계의 논리로 보더라도 노동 생산성, 근로자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 경제를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야말로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거꾸로 뭐 노조의 중요성 이런 것이 거꾸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가 생산성이라는 용어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매출을 수익 레비뉴라고 보면은 그 총 들어가는 영업비용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그 매출원가에도 노무비가 들어가고요. 판매관리비에도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그 노무에 대한 노동 생산성하고 자본하고 그걸 비교를 한다? 그게 이 기존 그 경제학에서 얘기 해가지고 노동과 뭐 자본 이런 식으로 크게 대립관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번 돈에서 쓴 돈 나누는 거지 간단하게 이렇게 이것을 이런 정신이 되면은 제가 그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는 대로 스루프 나누기 운영비용 요거 생산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성을 이거로 해서 높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교에도 외교 안보와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거는 누가 얘기 안 해도 상식적으로 경제 따로 놀고 정치 따로 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또한 우리도 K문화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되고 문화도 물론 교류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수명이 긴 건설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설비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가 그 수명이 짧은 설비죠.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데고 무형자산, 굿 위딜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무형자산, 직접 재산권, 이런 거가 이제 그 서구에서는 매우 중시를 하죠. 그거로 또 기업 가치에 크게 그 기여를 합니다. 이런 거로 또 생산성을 따지니까 그 서구가 뭐 생산성이 높은 거로 나오는데 단지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무형자산에 의한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사실은 좋은데도 너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 정책에 등과 함께 전 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이 싫어가지고 외국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 정치가 안정적이지. 허구한 여야 뭐 이념 대립에 무슨 수준 낮게 그냥 대립각을 세우고 하는 나라에 식상에서 떠난 사람들이 왜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뭐 말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 엘리트들이, 두뇌들이 이런 것은 안 되겠죠. 그만큼 사회 경제가 안정성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인구 감소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현재 국내 산업에서 어떤 산업을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과 집중에 갈림길에 설 것이라며 이 밖에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혁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금융혁신,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도 핵심 과제라고 했다. 어, 이것저것 많이 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 같아요. 그런데, 에,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중에서 가장 그 약한 제약이 뭐냐? 그거를 우선 집중적으로 이,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다 못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저성장으로 가는 그거에 뭐 인구 감소 어쩔 수 없을 거 그거 다 수용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떡할 거냐 이런 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 파고들어야 될 게 뭐냐 이런 게 이제 아까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테마는 노동 생산성이 어느 정도 기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 TO의 생산성, 슬로폰 나누기 운영 비용, 이것이 큰 화두로서 논의되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중점적으로 파고들어도 힘들 거다. 다른 건 놔두고 그래도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 어, 이 생산성이 TO의 생산성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나머지는 서브 오디너리 같은 거다 이게 에, 말하자면은 이 TO의 생산성 밑에 하부 구조의 잔잔한 부분적인 해결책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달부터 아침 이슬이 아니구나. 참이슬 출고가 130원 인하. 식당 출가도 낮아질까? 강경민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는데요. 기준 판매 비율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모양인데 과세 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 판매 비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된다. 기준 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판매율을 도입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수입주에 비해 불리한 국산주의 과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이슬의 공장 원가는 586원인데 주세가 그 422원, 그 다음에 그 주세의 30%인 교육세가 126원, 부가가치세가 113원, 요거 해가지고 소주 한 병에 부과되는 세금이 661원. 우리는 그 소주 원가보다도 그 세금으로 술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네요. 세금을 입에 털어 놓고 있는 거네요. 이래서 132원이 낮아지는데 소매가가 내려가겠냐? 소매가, 그러니까 공장 출고가가 뭐 한 100원 오르면은 판매에서는 1000원이고 보통 강남에서는 지금 소주 6000원 받아 처먹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이런 서울 변두리 주변에는 아직도 4000원 받는 데가 있고요. 특이하게 3000원 받는 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 좀 판촉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잘 안 내려갈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1월,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소주 비싸게 파는 데는 5천원, 6천원 파는 데는 어,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23년 보험업권 결산 손보 손해보험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제목 같습니다. 신회계제도와 금리로 점철된 한 해. 김수영 기자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IFRS 9과 IFRS 11이 아니죠. 17이네. 이런 경우엔 0으로 안 읽고 그냥 17, 9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됐고 연초부터 줄곧 채권 시장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평가 손실이 크게 확대됐다. 이런 거는 제가 이해할 수준은 안 됩니다. 채권 시장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험사들은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커진다? 음, 뭐 보험회사가 무슨 채권을 갖다가 발행하나요? 이런 부분은 제가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 보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해 에, 감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기존 회계를 대체하는 새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됐는데 도입 기준은 두 가지로 금융자산에 대한 기준인 IFRS 9와 보험 부채에 대한 기준인 IFRS 17이다. 준비 과정만 장장 11년이 걸린 빅 이벤트였지만 대대적인 제도 변경으로 보험사들은 상당한 혼란을 빚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보험 부채 회계는 IFRS 4였는데 기간에 걸쳐 보험료 수익 전액을 단기에 인식하는 원가 측정 방식이 적용됐지만 IFRS 17에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생각해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가 측정 방법이 정해진다. 요거는 뭐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그 보험부처에서 어 그게 돈이 들어오니까 수익으로 인식하는 모양이죠. 보험부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서 어, 이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은 이제 현금이 나가겠지만은 보험을 듣는 것은 언젠가 돌려줘야 될 거니까 부채로 인식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상 수익성이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에 따른 새 수익 지표로 보험 부채 구성 항목 중 하나인 보험 계약 마진 CSM이 부각됐다. 원수 보험료 기준 CSM은 현재 그리고 당분간 보험회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익 지표가 되며 신계약 기준 CSM은 보험사가 장래에 인식할 수 있는 수익 지표가 된다. 이런 거는 뭐 실무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어쨌든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수익성 판단이 보다 정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뭐 솔직히 뭐 보험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이런 거를 그 정리하면서 간접적인 그나마 깊게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 소양 정도로 그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삼성생명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서 삼성생명을 분석해 보았는데 분석 시 새 회계 기준을 어느 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이기는 하나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 보험업, 금융업 이런 거 포함해서 현금 재무지표인 잉여현금으로 모두 수용 분석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겠습니다. 수익인식 기준을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그 시장 가치로 매년 어떻게 그 자산을, 금융자산을 평가를 하든, 그 평가에 의해서 또 수익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제가 그 분석하는 것은 현금으로 얼마 벌었니? 쇼미 더 머니. 이거 하나만 저는 그 붙들고 또 늘어집니다. 그런 방법을 또 배웠고, 그래서 그 이 비제조업도 어, 그 현금 재무지표로 보면은 뭐 어떻게 그 이 수익 인식을 했든 비용 인식을 했든 현금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현금을 올해 얼마 벌었다. 현금이 얼마 나갔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 기준은 어떻게 바꿔보세요. 바꿔보더라도 현금으로 얼마 벌었니는 답을 못 해줄 테니까. 안보 2부 연계 강화 1. 아세안 정상 공동 성명. 일본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호원날 뭐 기시다 지지율이 뭐 10%대니 뭐 어쩌고저쩌고하지만 할 건 다 해요. 보면은 일본과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 특별 정상회의는 특별히 또 모였다 그러네. 17일 우호협력 50주년을 토대로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아세안 정상회의라고 그러면은 일본이 동남아를 그 군국주의로 이 침략을 했죠. 식민 지배식으로. 그게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함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그 다 적이었던 그런 나라들이 다시 이제는 그 잘해보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위상을 슬슬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도 한 아세안 뭐 회의라는 거를 형식적으로 박근혜 언니 때도 한번 해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영양가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공동성명은 민주주의나 법의 지배 이런 거 항상 나오는 얘기죠. 인권 존중 원칙을 견지하는 세계를 목표로 한다. 대의는 아주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나 법의 지배, 인권 존중, 그리고 이제 평화 안정, 미래의 경제사회 공동 창조. 이거를 공창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공동 창조로 말을 풀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인적 교류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협력 방향을 했는데 이 이하 큰 세 가지 그 큰 목표에 130개의 구체적인 이 정책을 열기한 실시 계획도 합해 공표했다. 이것에 앞선 토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향후 5년간 관민합해 350억 달러, 약 5조 엔의 투자를 목표로 할 생각을 각순이에게 전했다. 5조 엔이면은 뭐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네요. 왜냐면은 뭐 구마모토에 짓는 저 TSMC 공장 하나만 하더라도 뭐 1조 엔 이상 들어가는 건데 여기 거기에다가 뭐 정부 지원금이 뭐 어, 1조 엔 중에서 뭐 그 몇천억 엔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생색내기 정도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제공권 상실하고 위기봉착한 우크라이나. 동아일보 기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러시아 조기 경보기 전투기 미사일 합동 공격으로 주요 도시 및 인프라 집중 포격했다. 우크라이나 미국의 최신 레이더 장착해달라. 러시아의 초장거리 공대공 요격 전술. 자국 영공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 포착해 공격. 한반도 유사시 중국 공군의 제공권 뺏길 우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디테일의 제목만 좀 가져왔는데요. 요 비행기가 그 미국 공군 F-16 전투기인데 최근 자꾸 추락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요거는 러시아 공군 A-50 조기 경보기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러시아 공군 미그 31 전투기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그 한국군이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 다 막는다. 이스라엘 전차 살린 무기의 정체. 유영은 군사 전문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전차가 이를 막아낸 뒤 멀쩡하게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차를 방어한 무기는 날아오는 적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APS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APS. 다른 것도 이게 무슨 경영 용어에서도 뭐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음, 저건 괜히 생각해 본 거고요. 하나인 트로피였다. 이렇게 되는데 날아오는 그 대전차 포탄을 파괴하는 데는 하드킬 방식이 있고 어, 교란을 통해서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전차 무기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출형뿐 아니라 한국군에 도입될 K2 개량형 전차에도 APS 장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엔 그게 없다. 그런데 북한의 대전차 무기가 그거를 또 장착했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 등 수출형 K2 전차에는 APS 장착이 계획되어 있지만 정작 한국군 K2 전차에는 아직까지 하드킬 방식 APS 장착 계획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아오는 그 포탄을 이렇게 파괴해 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성수동의 서울 랜드마크 63빌딩 해운대 LCT 설계사가 맡았다. 서울 성동구에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 서울 숲 그 바로 앞에 옛날 그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분진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민원 때문에 레미콘 공장이 그 다른 데로 옮겼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성수동에 그 레미콘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강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허구한 날 이 밤새 그 레미콘을 날라가지고 강남 아파트들을 저기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이거는 한강이 아니고 중랑천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건 중랑천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강남이 아니고 강북에 있는 그런 데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강북이나 강남이나 어, 자관 3표 레미콘이 없어가지고는 우리나라 건축은 좀 불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여기에 미국 SOM 스키드모어 오윙즈 앤드 메릴 설계한 서울숲 심장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 이런 이세 개의 빌딩을 져가지고 뭐 랜드마크를 만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조감도로 멋있게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시민들의 그 휴식처 같이 되면서 이게 그러면은 뭐 비즈니스 업무용 빌딩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아파트는 아니 아파트인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네요. 자, 일요일 날 하는 그 유명 요 새우 표시 있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슈카월드. 어, 이 시사를 높이는데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참상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 그 가자 지구의 10월 달에 보인 모습이고 11월 달에 거의 파괴된 모습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자 지구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하마스의 터널,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군사 터널에 바닷물 주입 공격, 터널 안에 인질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뭐 자관 그래도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가자 남부지구 최대 도시 칸 유니스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북쪽을 공격할 땐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지금 남쪽을 다시 공격하니까 또 떠나라 그랬는데 어디 그 조그만 여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근데 이 남쪽으로 밀려온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집트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 플러스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나이 반도도 이스라엘이 다 그냥 다 그 넓은 땅을 먹었다가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거를 다시 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는 아랍이지만은 이집트도 좀 그동안에 나름대로 우호 관계를 이집트하고는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 관계로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피난하라고 한 게 그 해안가 어디에 있는 조그만 뭐 어디 있는데 그게 알 마왓이라는 데 조그만 데인데 이게 그 척박한 땅이라고 그러고 좁은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은 전염병 등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뭐 이 친구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WHO 그 뭐죠 이 그 책임 사무총장이 테드로스네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칸 유니스 지상군 진격을 선언한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 리처드 해 흐트는 민간인의 희생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우리에겐 대안이 없다. 그냥 할 수 없다. 민간인 희생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 그 하마스를 작살내고 말 거다. 이 땅에 뿌리를 못 내도록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헌장 99조 발동해가지고 안보리의 즉각적이고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했는데 5개의 상임이사국 중 미국이 유력의 반대표를 던졌고 15개국 중 13개국 찬성, 미국 반대, 영국 기권 이렇게 됐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유엔 부대사는 우리는 다음 전쟁을 위한 씨앗만 심는 지속 불가능한 휴전을 요구하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전쟁을 빨리 끝내면서 그 바이든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 국가를 수립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네타야후 총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다 그러곤 하죠. 어쨌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면 안 될 나라라고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만은 공화당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공화당이 주도하여 열린 미국 하원 교육위원회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 소환 이렇게 제목으로 왜 이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니 의원이 그 질문을 던졌는데 왜 학교에서 벌어지는 반이스라엘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가? 그들을 퇴학시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요구하는 것은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당신 대학의 학칙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요거를 다르게 질문하면
반이스라엘 시위는 대학의 학칙 위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펜 맥길 총장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발언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괴롭힙니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고 만연해지면 괴롭힙니다. 상황에 따라 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학살을 말하는 자들을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행동에 옮겨야만 학칙의 위반이란 말이냐? 이것은 당연히 학칙 위반, 예스로 대답해야 하는 쉬운 질문이다.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학살을 하라는 것이냐? 당신 말대로 하면은 에, 당신의 대답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더 주겠다. 유대인 학살을 말하는 자들은 학칙 위반입니까? 예스냐, 노라고 답변해라. 근데 끝까지 말하지 않은 맥길 총장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유대인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 하버드 대학 현재 흑인 총장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 여전사 같은 공격적이고 지적인 여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총장은 모두 치욕을 알고 사임해야 한다. 하버드와 MIT의 측작 총장을 사임시키라는 공개 서신을 발송했다. 빌 에크먼이라고 유대인 투자자인데 만약 흑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얘기했다면 하버드 대학 총장이 현재 흑인이니까 어, 콜로드 게이와 똑같은 대답을 했겠느냐? 어, 뭐 콜로드 게이라는 사람이 또 뭐 있는 모양이네요. 음, 유대인 사업가 로스 스티븐슨 유펜에 1억 달러 기부 철회했다. 그런데 이 유펜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발언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 대학의 오랜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오해였다. 학칙 위반이다. 음, 나중에 청문회 끝나고서 그러나 결국은 사과를 했지만 결국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MIT 콜브루스 총장은 어, 더 쉽지 않다. 왜냐? 사실 행동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도 유대인 총장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예를 들어서 일본 대 어디 총장인데 한국인이 일본에서 총장인데 한국인을 학살해야 된다는 것이 학칙 위반이냐 묻는 꼴을 당한 거하고 똑같은 기분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바이든의 요구. 이스라엘은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이국가 체제를 설립해라.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 세계구적에서는 하마스를 격퇴하는 대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이 될 수는 없다. 라고 또 부원에서 자료를 모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엘리트들은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한 게 행동이라고 저는 간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인 아새끼들이 하는 얘기는 더더욱 그렇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치인 새끼들은 바로 제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계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놈들은 이 정치인이나 엘리트 지식인들은 말이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 또 공인들은 더더욱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 대학이면은 MIT, 하버드면은 미국의 지식 상아탑인데 거기에서 행동으로 해야만의 학칙 위반이다. 이렇게 총장이 답변했다는 것은 현재 민주당이 뭐 집권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약간 총장들이 비겁했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한마디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자기 자본 외에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시를 한 게 슈커부동산 PF 개발 예시 500억으로 2천억 벌기 해서 1조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건물 완공까지 개인이나 똑같다 이거죠. 토지 매입이 약 5천억 예상했는데
내 돈 500억만 가지고 나머지 4,500억은 브릿지론으로 대출로 받아서 토지를 사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또 돈을 벌려가지고 브릿지 돈 갚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빌딩 완공 후에 총 1조 5천억 분양에 성공한다면 대출과 이자로 약 1조 3천억 갖고 난 2천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출해주는 브릿지 론의 그 마진율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보통 10에서 20%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500억을 만약에 대출해 준다면 50억 내지 100억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주로 증권사들이 하는데 부동산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도 발생을 한다. 뭐 샘플로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오피스 이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건설 중단 내지 토지 매입 중단이 되고 대주단 구성 실패하고 완공 후 미분양 등등 하면 개인과 다를 게 없이 이것도 좀 재미는 못 보고 중단되고 레고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 이때 뭔가 그 금융감독원인가 뭐 이런 데서 그 돈을 풀어줬어요. 그래 지금 현재의 부동산 PF 이 대출금리 너무 높은데 민능구석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22대 총선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총선 때까지는 만기 연장 생명연장해 주겠지. 정부 지원 측이 나오지 않을까 레고랜드처럼 당시 50조 원의 유동성을 투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정부 당국의 시장 원리 강조 스탠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조정이나 정리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하는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이복현 그 금융감독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찾은 뉴스지만은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부실 PF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 불가피하다. 만약에 현재 그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약 2,700조 원이라고 하는데 가계가 1,297조 원, 기업이 1,074조 원, 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이 325조 원, 그래서 2017년에 약 1,700조 원이었는데 이게 5년 만에 1,000조가 늘어났다. 인데 이 이복현 그 이 금융감독원장 얘기는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서 사실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보다 한국이 저는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어, 중국은 뭐 터졌으니까 건설회사들 뭐 대형 건설회사들 다 날라가고 뭐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우리나라 뭐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전원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되면 한국의 미래가 있다. 아, 부동산으로 계속 그 인프레를 조장하고 그것이 경제 성장이다라는 모델은 착각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계 물류 업계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변수로 인한 운항 차질로 비상사태다. 물류 비용이 치솟고 있다. 요거는 기사 내용에 있는 거를 제가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원래 그 이승호 기자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을 때는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나요? 관심을 끈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선 재미봤는데 중동서 만난 뜻밖의 악재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런 제목들을 기자들이 잘 짓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기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사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이것이 제목만 보고도 수이주 운하하고 파나마 운하 변수로 인해 가지고 세계 물류업계가 다 비상이다.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왜냐 하면은 중국이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 그 이 스위즈 쪽에서 후티 뭐 반군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다국적
그 해군이 뭐 그걸 떨어뜨렸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홍해 피하는 중국 선박, 한미일과 달리 군사 대응 꺼리는 중국. 왜 그러냐? 이 CTF 153 침략국에 중국은 안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해부대가 파견이 되어 있죠. 그래서 CMF 산하 또는 다른 부대인 CNF 153이 아니고 151 부대인가 어디 거기서 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주공산 자동차 시장 장악한 중국이다 얘기를 해서 현재 러시아 자동차 시장 브랜드 점유율이 라다 러시아의 56.2%가 중국 자동차가 아니 이거는 이제 국적이 러시아 자체 내 회사 거고 중국이 20.3%쭉 있는데 기아가 1.4%뿐이 안 되고 뭐 다른 데 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러시아 자동차를 꽤 그 많이 수출했는데 보조금 줄자 싼 중전기자동차 유럽 공략을 하고 이스라엘 전쟁 중에 중공급망 어려움이 가중이 됐고 그 어디죠? 그 저기 수혜주 운하 뭐 이런 거가 어려워서 이대로면 내년까지 위험 세계 공급망 초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또 파나마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잘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덴마크 대형 운송 에너지그룹 밀러 머스크는 컨테이너 한 대당 50에서 100달러 추가 운송 비용을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 7일 파나마의 파나마 운하를 한 컨테이너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HMM이면 우리나라 그 상선이네요. 그 컨테이너선. 요렇게 이제 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애로점이 엄청 많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렵기는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그 컨테이너선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재미를 그 해운업들이 좀 못 봤는데 또 해운업이 또 그 컨테이너선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돈 좀 벌게는 또 생기긴 생겼을 것 같네요. 음, 어쨌든 뭐 러시아의 그 자동차 파는 것은 중국에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고요. 유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이 해상으로 해서 가는데 쭉 남아프리카까지 희망봉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다. 그리고 또 아니 미국 동부에 가는 거는 파나마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미국 그 서해안에 LA 쪽인가 거기 가서 내륙 운송을 또 그거를 해서 하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애를 지금 먹고 있을 걸 하는 그런 뉴스를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공조 진행되는 제도와 트럼프 한국 총선 대비 동맹 경시와 대일 강경 리스크. 제목을 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8월 워싱턴 근교에서 개최된 이후 삼국의 연계 심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2024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결과가 양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일본 시사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가들은 결석을 되돌릴 수 없도록 제도화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한미일 동맹 공조는 제도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동맹 중시 공유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얘기한 사람들이, 에, 그, 하가티 상원의원,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크리스토퍼 존 스턴, 이런 사람의 말이 또 인용이 돼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은 재임중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거나 한일 미군 주둔 경비 대폭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등 동맹관계를 경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서양 평유의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국장은 제도화를 통해 정상 차원의 정책 판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한다. 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국가 간의 시스템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안보 협력을 해나가면 대통령이 그 바뀌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형식 유지의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제도와 심화만으로는 연계를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고 또 불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류 요 선임연구원은 한일은 미국이 동맹국 없이는 안보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는 이런 무장이 필요하다며 결국 동맹의 가치 공유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보면 알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죠. 당신은 독재자가 될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향식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루만 독재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루만 나머지는 뭐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그이 정상회의가 어, 잠깐 중국을 대응하는 협력 체제로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